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권법 2021년 2학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원래는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되면서 당분간은 좀 대면 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일단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9월 이후에 상황이 좀 호전되어서 여러분들과 대면으로 만나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물권법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1학기 때 계약법 1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처음 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권법 진행 방식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수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업 진행 방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자료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해서 이 수업 자료 업로드된 거를 다운받으면 됩니다. 수업 자료는 이제 그 수업에 대한 수업 중요 내용에 대한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판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시험 파일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걸 일단 먼저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아서 수업 자료를 참고하여 여러분들이 수업 내용을 예습해야 됩니다. 수업 내용을 예습하는 것은 각자 교과서로 예습을 해야 됩니다. 수업 자료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어떤 점들이 중요한 점들인지, 그 다음 또 어떤 판례가 관련된 판례인지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각자 교과서로 수업 내용을 예습을 하면 됩니다. 교과서랑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을 예습을 했으면은 출석 시험 파일 다운 받아 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석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출석 시험은 한 10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하면 돼요. 10분 뭐 안 되고 본인 시험이 끝나면은 5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출석 시험을 실시를 하고서 그리고 출석 시험 실시한 결과는 동영상 앞부분에 여러분들한테 해답을 제공을 할 겁니다. 그 동영상 앞부분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고 그 채점된 파일을 다시 이제 과제 형식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매주 과제 형식으로 제출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참여 점수에서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형식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이거는 수업 시간 전에 과제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제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게시판을 열어놓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줌 수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10시부터 11시 사이에 줌 수업을 실시할 거거든요. 그 전에 과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출석 시험을 실시해서 출석 시험 파일을 과제로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수업의 중요 쟁점들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면 됩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까지가 이제 수업 시작 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동영상 시청까지 끝나면은 실제 수업이 있는 수요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가 이제 그 수업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10시부터 11시까지 줌에 접속해서 줌 수업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줌 수업에서는 판례의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수업에서 궁금증을 가졌던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줌 수업을 참석하지 않거나 또는 출석 시험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 점수에서 감점이 됩니다.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 출석 여부를 체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습하는 단계,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예습이 끝나고 출석 시험까지 제출한 다음에 줌 수업에 만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줌 수업까지 이렇게 한 주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40%와 기말고사 50%, 그 다음에 참여 점수 10%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여 점수는 출석 시험과 출석 시험 제출, 이제 과제로 제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험을 과제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 출석 시험 제출 여부를 가지고 참여 점수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과제 제출 한 번 정도 안 했다고 뭐 완전히 감점되는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으로 출석률과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출석 시험을 과제로 제출한 것을 보고 참여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시험 방식인데요.
시험 방식은 객관식으로 OX 50문제를 보게 됩니다. 1학기 때까지는 이제 10문제,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10문제 시험 봤었는데, 이제 좀 약간 2학기 때부터는 방식을 바꿔서 지문 하나에 OX 문제로 해서 50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시험 문제 10문제를 출제하는 것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50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20점으로 환산을 해서 사례형 100점과 합산을 해서 이거를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은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시험 문제는 제외를 하고 변호사 기출문제 시험을 대상으로 해서 OX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석시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출석시험 파일을 보겠지만은 출석시험은 한 10문제 내지 15문제 정도의 OX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객관식 시험을 본다. 이제 그 중간고사와 기말시간에 객관식 OX 문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4문제 내지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한 60분, 그러니까 이제 100점 기준으로 해서 60분 시간 동안에 사례형 문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사례형 문제는 4문제 내지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뭐 한 25점 내지 20점에서 25점이 되겠죠. 그리고 60분 동안 실시를 합니다. 사례형은 변호사 시험을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변호사 시험보다는 아직은 이제 기초 과목을 공부하는 단계이니까 변호사 시험보다는 조금 더 이제 문제가 가볍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간 여유도 변호사 시험보다는 조금 더 있게 출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 시험보다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또 그 문제의 난이도도 뭐 이제 그 문제 양 자체도 많지는 않지만은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직 그 사례 문제에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요. 내가 게시판에 작년도 물권법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출 문제를 올려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어떻게 나왔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알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수업 방식과 시험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바로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주 출석시험 문제 정답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물권 법정주의를 규정한 185조의 법률은 헌법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명령, 규칙 등도 포함한다.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인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명령, 규칙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이제 물권은 법률에 의해서 그 종류와 내용을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의 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2번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러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 취득이다. 이제 이거 물권 변동에 의해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당연히 경매 절차에서 취득하였다면 승계 취득에 해당하겠죠. 네. 원시 취득은 아니니까.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이제 물건의 종류에 관련된 건데요. 대체물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객관적인 성질에 의해서 구분된다. 이게 바뀌었죠. 대체물이냐 부대체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체물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특정물이 대체물이 되겠지만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대체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특정물로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4번입니다. 저당권자는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저당물 목적물의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을 물리적으로 멸실 훼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방해배제 청구권, 소유권에 관련된 방해배제 청구권이 214조가 준용이 되고 있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경매가 개시되기 전이더라도 당연히 제3자에게 대해서 이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소멸시효 부분에도 나오기도 하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의 양도 담보의 경우에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면 이거는 뭐 당연히 양도담보가 다 소멸하게 되죠.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 이거는 이제 이미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어서 소멸되었으니까 양도담보권은 당연히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초한 등기청구권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물권청구권도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청구권은 별도로 소유권과 별도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죠.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데 등기청구권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7번입니다. 사용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용수익권이 없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소유권의 내용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런 소유권은 만들어낼 수 없죠. 법이 그런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수익권이 없다라고 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8번입니다. 하나의 물건에 동일한 내용과 효력을 갖는 물건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동일한 내용과 효력을 갖는 그러니까 그 순위 자체도 동일한 그런 물건이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9번입니다.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물건은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죠. 독립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의 물건의 일부는 물건이 될 수 없고요. 여러 개의 물건이 모여 있는 것은 또 하나의 물건이 될 수 없죠.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일물일권주의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10번. 차임과 같은 물건의 사용 대가를 받는 금전은 법정 과실에 해당합니다.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실, 이제 과실에는 법정 과실과 천연 과실이 있는데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사용 대가를 법정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임 같은 거, 임대 수익 같은 것을 법정 과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11번입니다.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을 당연히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지킬 물권이 없으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갖고 있지 못하게 되겠죠. 자, 12번입니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권리 행사에 제한이 없다. 자, 이거는 사실은 개별적인 이제 물권 강론 부분에 들어가서 개별적인 물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하면서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요.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사실 상태를 오래 보호하게 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점유라고 하는 사실 상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점유로 인한 점유 침탈로 인한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의 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내에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1년 내에 소까지 제기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초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기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언제나 상대방한테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거나 뭐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근데 그거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등기부 취득시효나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권리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 물권 일반론에 관련된 기출 문제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뒤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좀 포함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좀 낸 측면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뒤에서도 당연히 알아둬야 될 내용이니까 미리 한번 이렇게 문제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출석시험 해설 마치고요. 이제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 수업 내용은 이제 물권법 일반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물권법의 의의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물권법의 성격이 어떤지 그런 내용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의 규정과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물권법의 법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물권 일반에 관한 내용들, 물권이 무엇인지, 물권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물권의 효력은 무엇인지 그런 내용 살펴보고요. 그 다음 물권 변동이 이제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듯이 이제 물권법에서도 물권 변동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 물권 변동 앞부분, 그러니까 물권 변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권법의 의의인데요. 물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권 관계를 이제 물건과 사람 간의 관계, 이제 물권 관계를 이제 규율하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건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물권 관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물건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제 물권 관계, 물권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개가 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물권 관계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긴 합니다. 이제 뭐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소유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결국은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 물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물건에 관한 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뭐 모든 나라들이 그런 걸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 물건을 소유한다, 물건을 이용한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법규들은 강행 규정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만의 독특한 그 이제 그 특성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 특성들이 좀 강행 규정성을 갖기도 해요. 그 물적 지배 관계가 그렇게 강행성을 갖지 못하면은 너무 다양화되면은 그럼 이제 물권 질서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강행적 성격을 갖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라마다 좀 독특한 성격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물권법 질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뭐 예로 이제 영미 쪽 미국이나 이런 데의 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계층적 소유권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소유권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단계별로 소유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또 우리나라 또 차이가 있죠. 자, 어쨌든 물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과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 물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물권법은 강행 규정성을 갖고 비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물권법은 물권 총칙과 물권 각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권 총칙 부분은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든지 물권 변동, 그리고 물권의 소멸 같은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물권 변동에서는 이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는 등기 부분이 가장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등기의 추정력도 있고 등기의 적법성도 있고 등기가 있어야지만 물권 변동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물권 변동 내용들이 사실은 물권법 시험 문제의 상당 부분은 이 물권 변동 부분과 이 물권 총칙 부분의 물권 변동 부분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권 각칙에서는 개별적인 물권의 유형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보호하는 그런 권리인 것이고요. 이 소유권이나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이 세 가지 권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물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중에 용익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 수익에 대한 사용 수익에 관련된 물건을 용익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건을 처분해서 환가한 다음에 채권의 만족을 얻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처분권을 지배하는 그런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부분이 파생된 권리인 용익 물권 또는 처분권이 파생되어 있는 담보 물권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은 물권 자체 그러니까 소유권처럼 전면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한 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물권 각칙에서는 개별적인 물권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용익 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요. 담보 물권에는 유치권,
지르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각각의 권리들은 좀 특징들이 있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작물이라든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요역지를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A 토지를 위해서 B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지역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동일하지만은 토지나 건물에 모두 성립할 수 있고, 그리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른 용익 물권들과 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담보 물권도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과 질권과 저당권이 있는데,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과 질권, 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 근데 질권과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권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치권은 동산과 부동산에 모두 성립하는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이제 질권과 저당권은 질권 같은 경우에는 동산에 대해 성립하는 약정 담보 물권,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성립하는 이제 법정 약정 담보 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뭐 이렇게 이제 그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약정이지만은 질권과 저당권이 이제 법정 저당권 뭐 그렇게 이제 그 효력을 갖는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발생하는 주된 모습은 약정이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권법의 법원인데요. 이제 물권법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물권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법률과 관세법, 이제 물권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이제 물권법의 법원은 법률과 관세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법원이라고 한다면은 법률, 그 다음에 관세법까지라고 보잖아요. 판례는 법원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논란이 있죠. 이게 만약에 그 판사가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게 판단해야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법원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판례도 법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도 사실 판례를 법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판례의 결론 자체를 법과 동일시 여기니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판례는 법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적용해서 나온 결과를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판례는 법원이 될 수도 없죠. 그래서 판례가 법원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은 법원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공통되게 인정되는 것은 당연히 법률과 관세법은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죠. 자, 물권의 특징인데요. 물권의 특질은 직접 지배한다. 직접 지배할 수 있다는 것과 배타적 지배, 나만이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절대성과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양도성이라고 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 권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타인의 행위를 지배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특정인이 특정인한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일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걸 급부라고 얘기를 하죠.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채권과 비교했을 때 물권이 이런 효력들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배성이 없죠. 왜냐하면 채권은 타인의 행위를 지배하는 건데, 우리가 타인의 행위를 지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과 행위를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건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배성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이행을 했을 때 급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강제집행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죠. 뭐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재산을 환가해서 그 환가된 대금으로부터 채권자가 돈을 받아간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강제 집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채무자 모가지를 끌어다가 채무를 강제로 이행해라 라고 하는 그런 방식,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배타적 지배라고 하는데요.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채권이 성립할 수가 있겠죠. 동일한 내용의 두 개 이상의 채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배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절대성이 없습니다.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원칙적으로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겠지만은 그 급부의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물권법에서의 물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모든 사람한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은 양도성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채권이 물론 이제 재산적인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그냥 양도할 수 있지만은 인적 성격이나 그런 걸 갖는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양도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권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권의 특질과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채권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와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 뭐 이제 하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나 하나의 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나 큰 차이는 없는데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고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제 권리의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뭐 주택을 이렇게 임차한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임차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옆에 있는 주택을 이제 B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전세권자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갖고 있고 전세권자는 전세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 집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세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배성이 있어서 B는 이 건물을 직접 지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은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초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타적 지배라고 하는 것은 B라는 전세권자는 모든 사람한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성. 그러니까 자기만이 배타적으로 이제 B라는 사람만이 배타적으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고 이 전세권을 임의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권이기 때문에. 반면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배하지 못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그 권리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아니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A라는 사람도 임차권을 가질 수 있지만 A-라는 사람도 임차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의 임차권이 두 개 이상 성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두 사람 다에게 A와 A- 두 사람에게 모두 다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한테만 이행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두 개의 임차권이 성립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반면에 전세권은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두 개의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제 배타성이 없고요. 그 다음 절대성이 모든 사람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하고 그 임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는 무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물권의 특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물건의 객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객체는 당연히 물건이 되겠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물이나 기타 관리 가능한 자영력을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건 중에는 채권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물건 자체에다가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보 물건 중에는 채권 질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채권 질권이라고 하는 물건은 채권에 대해서 성립하는 물건이고요.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담보권으로 담보 목적물로 해서 설정되는 전세권 저당권을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물건은 독립된 물건의 객체가 되는 한 개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만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물일권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물건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 물건들을 통틀어서 한 개의 물건으로 할 수는 없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전체의 물건 중에 일부에 대해서만 물건이 성립하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일물일권주의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되는 거, 이런 것들이 꼭 필요에 따라서 인정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건 항상 부정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집합물에 대해서도 이제 집합 동산 담보 같은 거, 뭐 그 수조권에 들어있는 수없이 많은 치어, 여기 이제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 아니지만 여러 개의 물건의 집합이지만은 이런 것도 하나의 물건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광업재단이나 저당법 같은 경우 이제 뭐 공장이 이렇게 있고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장 부지에 무슨 이 안에 기계 같은 것도 설비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그 공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걸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물건이 합쳐져서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에도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는 건 가능하거든요. 자, 따라서 일물일권주의라고 하는 건 원칙이지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거나 또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 물건이 성립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물건의 종류인데요. 여기서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밖에도 다른 물건의 분류가 있긴 있죠. 처음에 동산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이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합이 되니까 토지의 일부가 되는 건데 권원에 의해서 부합시킨 경우에는 부합이 되지 않죠.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주물과 종물이 있는데요. 주물과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물이라고 하는 것, 주물은 당연히 어떤 물건인 것이고요. 종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주물이 되겠죠. 주물의 사용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할 때 그거를 종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소유 물건을 부속시켰을 때 그게 종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물건을 부속시켰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종물이 될 수 없겠죠. 여기서 부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부합이라는 말에도 부속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합이라는 말에도 부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종물에도 부속이라는 말을 쓰고 이 부합에도 부속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이건 다르죠. 부속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만 위에 올려놓은 정도가 되는 거고 부합에서의 부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합체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종물과 뭐 주물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부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건에 부합되어서 그 물건의 일부가 된 물건을 부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부합에는 두 가지 부합이 있죠.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이 있습니다.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이 있는데 강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물리적으로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그걸 떼놓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강한 부합이라고 얘기해요. 약한 부합 같은 경우에는 부합이 되긴 됐는데 떼어낼 수 있는 거, 물건의 일부가 된 건 맞지만은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약한 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토지에다가 나무를 심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약한 부합인 것이죠. 그거는 충분히 떼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번원에 의해서 부속시켰을 경우에는 부합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번원 없이 부속시켰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소유자가 부속시켰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부합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건 강한 부합과 약한 부분, 나중에 아니라 여러분들 1학기 때 공부할 1학기 때 이제 그 임대차를 공부하면서 임차인이 부합을 부속을 시켰을 때 강한 부합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비용상한 청구권의 문제 로 넘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이 약한 부합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그걸 떼어가거나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의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강한 부합과 약한 부합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권의 객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물권 법정주의인데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물권의 객체 부분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권의 종류니까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으면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권은 그 나라의 고유한 특성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강행 질서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관습법에 의하지 않는다면은 물권을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말하는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법원이라고 얘기할 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조례까지 다 포함해서 법률이라고 이해를 하잖아요. 법원에서 얘기하는 그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물권 법정주의에서 얘기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통과한 형식적인 법률만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의 법률과는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은 객관식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이게 지금 그 분류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물권의 객체까지는 여기까지 이제 물권의 객체는 이렇게 인물 보고 물건의 종류까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물권 법정주의는 조금 한 단계 올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기다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물권 법정주의라는 주제를 따로 떨어져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물권의 객체 부분을 들어가서 약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의 효력입니다. 물권의 효력으로서는 물권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물권들이 갖고 있는 효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소유권의 가장 대표적인 효력은 무엇일까요? 소유권의 가장 대표적인 효력은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하는 것. 이게 소유권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되겠죠.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효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갖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 이것을 이제 효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각각의 물권들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물권 총칙에서의 물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물권의 효력들을 제외한 모든 물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을 여기서 모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물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만 있는 것이 이것만 물권의 효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각각의 물권들은 개별적으로 그 물권 자체의 효력을 갖고 있는데 그 물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들만 뽑아서 물권 총론 부분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권의 효력은 이 두 가지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공통적인 물권의 효력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선적 효력과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물권도 같은 물권끼리라도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물권의 효력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 자체가 침해되었을 때 또는 뭐 침탈되었을 때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모든 물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속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유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소유권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점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와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완전히 좀 다른 권리이죠.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게 점유권이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소유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두 가지 권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권리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근거 규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점유권은 204조, 205조, 206조에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소유권은 213조와 214조에서 이제 213조는 반환 청구권, 214조는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그다음 방해 예방 청구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물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에 있는 물권들을 준용에다 써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물권들은 대부분 다 소유권에 있는 규정들을 준용에다 쓰는데 점유권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준용에 가는 규정들도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213조와 214조를 모두 다 준용하지만은 지역권 같은 경우에는 214조, 즉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자 같은 경우에는 승역제를 직접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214조만 준용하고 있다.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직접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자니까 213조와 214조 모두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당권 같은 경우에도 214조만 준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당권자도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점유하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점유하지는 않고 이제 처분권만을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지만은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이렇게 준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는 물권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저당권에도 물권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유치권과 질권에는 물권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죠. 유치권과 질권은 점유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외에는 별도로 유치권과 질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물권 청구권의 물권의 효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 가만히 보다 보면 여러분들 이 말이 두 가지가 공통된 속성이라고는 얘기했지만은 꼭 반드시 모든 물권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유치권이나 질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물권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없죠. 그리고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도 물권은 상호간에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이 먼저 성립한 저당권보다 더 그러니까 사실상 우선해서 보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성립된 다음에 유치권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먼저 성립한 물권보다 나중에 성립한 유치권이 더 우선하는 그런 사실상 우선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언제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이 두 가지를 물권의 공통된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예외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밑에 부분은 이제 물권 청구권에 관한 이제 보충적인 설명인데요. 하나씩 한번 보죠.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물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물권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그다음 물권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의 관계인데요. 자,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권. 이거는 이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당연히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 행사하는 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권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또 저당권 설정 계약의 기초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계약 청구권, 저당권 설정 계약의 기초에서 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 소유자는 소유권의 기초에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은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라는 지위에서 또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청구 가능해요. 자, 그리고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도 역시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계약이 해제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줬을 때, 근데 이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계약 1학기 때 계약 해제의 효력 중에서 이제 물권적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계약이 해제되면은 이제 소유권은 당연히 갑한테 복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갑이 을한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물권적 청구권의 기초에서, 즉 소유권의 기초에서 214조의 기초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548조의 기초에서, 즉 원상회복 청구권의 기초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214조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다음 또 548조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원상회복으로서 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권 청구권과 두 개의 청구권이 양립할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그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라면은 소유권에 기초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의 지위로서 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서 을이 저당권자, X라는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가 됐으면은 갑은 을에게 소유자의 기초에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갑이 X라는 물건을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은, 이런 경우라면은 갑은 일단 소유자는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의 기초에서 을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갑은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갑은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을에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병은 소유자로서 을의 저당권이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했으니까 병이 을에게 말소 등기, 소유권에 기초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갑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의 기초에서 214조의 기초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의 당사자의 지위에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이라고 하는 소유자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의 기초에서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서로 분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합쳐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과 전보배상 청구권. 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이 된다 할지라도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 청구권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긴 할 텐데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고
을은 다시 또 병에게 X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가 된 경우에요. 자, 그런데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이제 말소 등기를 청구했어요. 말소 등기를 청구해서 그 청구가 인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는데 갑이 병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했는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했는데 병은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등기부 취득시효를 원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등기부 취득시효 때문에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을에 대한 청구, 즉 등기 말소 청구를 했는데 그것이 인용이 됐지만은 병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 항변이 인정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을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을에 대한 등기 말소가 불능이 됐다라고 해서 갑이 을에게 말소 등기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물권적 청구권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전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 청구권이 불능이 되더라도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과 비용 부담의 문제인데요. 이제 물권 청구권의 경우에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하냐면은 약간 좀 이론적이긴 한데요. 뭐 이것도 논의가 되는 부분이니까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 A 토지가 있고요. B 토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A 토지에 있던 나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나무가 넘어졌어요. 바람이 불어서 넘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나무가 옆집까지 이렇게 넘어진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 그랬을 때 A가 B에게 저 나무에 대해서 내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가, 또는 B가 A한테 자기 나무에 대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것인가, 누가 그 비용을 저걸 치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물권 청구권과 비용 부담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A의 점유가 성립한다면은 B는 A에게 나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A의 점유가 성립하고 있지 않다면은 저 나무가 A의 토지를 이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A가 B한테 저 나무의 수목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겠죠. B 소유의 수목이 A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A가 B에게 수목의 제거를 청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A의 점유가 성립했느냐, 점유가 성립하지 않았느냐 라고 할 때는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점유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점유가 성립이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저 나무에 대해서 A가 점유할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의 지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B가 오히려 A한테 저 나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나무의 반환을 하기 위한 비용은 당연히 A가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A한테 점유 설정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이 나무가 A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거니까 A는 B에게 나무의 이제 제거해라, 가져가라라고 하는 걸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비용은 역시 B가 부담하게 되겠죠. 따라서 A의 나무에 대한 점유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기초로 해서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교과서에는 이 경우에 누가 뭐 비용을 부담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복잡한 논의가 전개되기는 하죠. 자, 여기까지가 물권의 효력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이제까지 이제 물권의 일반에 대해서 살펴봤죠. 물권법과 물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일반론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물권 총론의 총칙의 내용 중에서 물권 변동에 관련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민법 총칙에서 권리 변동이라는 거 공부했었죠.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이제 권리 변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권리 변동의 원인이 이제 권리 변동 결과인데 이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법률 행위가 있고요. 또는 법률의 규정이 있죠. 이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때는 이제 법원에서 이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시행령까지, 시행규칙까지 다 포함되는 거겠죠. 법률의 규정이 있고 조례까지 포함되는 것이고요. 또 관습법도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법률 행위가 있으면,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은 권리 변동이 권리 변동이 생긴다. 권리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공부했었죠.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보통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법률행위나 법률의 규정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들을 요건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이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일반론을 그대로 물권 변동에 적용을 하면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권리가 변동하는 것,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했다면은 물권이 이제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물권 변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권 변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물권 변동을 발생시키는 원인도 역시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 물권 변동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를 우리가 물권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고, 근데 법률의 규정은 당연히 법률의 규정이죠. 별도로 얘기할 게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이제 단독 행위와 계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그 법률행위 종류 중에는 합동행위 개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합동행위는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유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물권행위도 물권적 단독행위가 있어요. 물권적 단독 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 계약이 있는데, 이 물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물권 계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통은 이제 물권적 합의라고 부릅니다. 물권적 합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물권적 합동행위라는 말은 거의 사용되는 경우가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물권행위라고 하는 것은 물권적 단독행위 또는 물권적 합의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물권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 물권 변동의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자, 물권 변동에서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공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효력이 있고 절대성과 배타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물권을 갖고 있는 건지를 제3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물권의 존재를 제3자한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공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물권은 공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상 같은 경우에는 공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누가 물권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점유가 공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물권이 변동되었는가, 이전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유의 이전이라고 하는 인도에 의해서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산의 공시 방법은 약간 좀 불완전한 측면이 있긴 있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이제 누가 그 소유자인지 여부도 등기부에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 어떻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변동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등기부에다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귀속과 권리의 변동을 다 등기부가 공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시된 내용을 믿어도 상관없느냐. 공시된 내용을 믿었다면은 설사 그 공시된 내용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공시된 내용대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공신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칙 같은 경우가 동산의 경우에는 그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게 된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만은 선의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선의시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공시된 내용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공시된 내용이 가짜라고 한다면은 그 공시된 내용대로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뭐 수업 내용이 많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부분에 어떤 이제 물권 총론 부분에서 이제 물권에 관한 일반론, 그다음에 물권 변동 부분의 앞부분, 물권 변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물권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권 변동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마치고요. 판례 내용들과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은 다음 주 수요일 날 10시에 만나서 그때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